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네 집은 미국 캔자스주의 벌판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집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듯 위태로워 보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도로시는 친척인 헨리 아저씨 집에서 살았어요. 도로시는 벌판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곤 했지요. 저 벌판 너머에 누가 살고 있을까? 토토, 너는 가본 적이 있니? 토토는 복슬복슬한 검은 털을 가진 영리하고 귀여운 강아지예요. 도로시에게는 단 하나뿐인 친구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헨리 아저씨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남쪽 하늘을 잔뜩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았어요. 도로시, 오늘은 바람이 심상치 않구나. 도로시는 헨리 아저씨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새파랗던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캔자스에는 이따금씩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어요. 빙글빙글 소용돌이치며 다가오는 회오리 바람은 풀과 나무는 물론 사람과 집까지 모두 날려버릴 것 같았어요. 헨리 아저씨, 저기! 도로시가 가리키는 곳에서 회오리 바람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어요. 회오리 바람은 빠른 속도로 집 쪽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어요. 위험해, 도로시. 빨리 지하실로 내려가자. 헨리 아저씨가 외쳤어요. 토토, 어디 있니? 아저씨, 토토가 안 보여요. 도로시, 회오리 바람이야. 어서 서둘러야 해. 엠 아주머니도 도로시를 향해 소리쳤어요. 바람 소리에 놀란 토토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도로시, 어서 지하실로 내려오너라. 엠 아주머니와 헨리 아저씨가 지하실로 내려가며 다시 외쳤어요. 도로시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간신히 토토를 끌어냈어요. 토토를 품에 안은 도로시가 지하실 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지진이 난 것처럼 집이 몹시 흔들렸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은 채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집이 뱅그르르 도는가 싶더니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회오리 바람에 휘말린 집은 빙글빙글 돌면서 위로 올라갔어요. 집이 날아가고 있어! 회오리 바람은 엄청난 속도로 초원 위를 내달렸어요. 도로시는 두려움에 떨며 토토를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집이 회오리 바람의 중심에 들어서자 갑자기 흔들림이 멈추고 고요해졌어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새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쿵! 소리와 함께 집이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도로시는 잠에서 깼어요. 마침내 집이 땅으로 내려앉은 거였지요.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셨어요. 여기가 어딜까? 도로시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우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도로시는 탄성을 질렀어요. 파란 하늘 아래 연초록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나무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시원한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향기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도로시가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고 있을 때 키 작은 남자 셋과 여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남자들은 파란 고깔 모자와 파란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하얀 고깔 모자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이 걸을 때마다 고깔 모자에 달린 방울이 딸랑거렸어요. 위대한 마법사님, 우리 뭉크킨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법사라니요? 저는 마법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쁜 동쪽 마녀를 죽였잖아요. 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호호호, 저기 좀 보세요. 여자가 가리킨 곳을 보니 집 밑에 누군가의 발이 삐죽 나와 있었어요. 그 발에는 끝이 뾰족한 은빛 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도로시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외쳤지요. 어떡해! 우리 집에 사람이 깔려 죽었어! 괜찮아요. 동쪽 마녀는
우리 뭉크킨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나쁜 마녀예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우린 모두 나쁜 마녀가 죽어서 좋아하고 있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도로시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에게 물었지요. 나는 북쪽에 사는 마녀예요. 마녀는 모두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즈 나라에는 4명의 마녀가 살고 있어요. 북쪽과 남쪽에 사는 마녀는 착한 마녀이고 동쪽과 서쪽에 사는 마녀는 나쁜 마녀예요. 동쪽 마녀가 죽었으니 서쪽 마녀만 조심하면 돼요. 그때 동쪽 마녀의 2발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은빛 구두만 남았어요. 어머나, 발이 사라졌어요. 해님이 녹여버린 모양이군요. 은빛 구두는 이제 당신 거예요. 북쪽 마녀는 도로시에게 은빛 구두를 건네주었어요. 죽은 마녀는 이 구두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분명 엄청난 마법의 힘을 가진 구두일 거예요. 잘 간직하세요. 도로시는 은빛 구두를 집안에 갖다 놓고 와서 물었어요. 그런데 캔자스에는 어떻게 가야 하지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북쪽 마녀와 뭉크킨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도 오즈의 나라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오즈의 나라는 죽음의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게다가 서쪽 마녀에게 들키는 날에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해요. 북쪽 마녀는 도로시에게 다가서며 다정한 눈빛으로 이야기했어요. 나쁜 마녀도 죽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안 돼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얼굴이 떠오르자 도로시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에메랄드시에 사는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 봐요. 위대한 마법사인 그가 도와줄 거예요. 마법사 오즈가 누군데요? 어떤 분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마법사 오즈의 진짜 모습을 못 봤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훌륭한 마법사임에는 틀림없어요. 마법사 오즈도 저처럼 하늘에서 내려왔군요. 도로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깜빡이며 손뼉을 쳤어요. 마법사의 대왕인 오즈는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오즈를 위해 일하는 하인들도 오즈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대요. 어디선가 오즈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래요. 북쪽 마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도로시가 물었어요. 에메랄드 시는 어떻게 가야 하죠? 북쪽 마녀님께서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대신 아가씨 이마에 입맞춤을 할게요. 이 입맞춤 자국만 있으면 아무도 아가씨를 해치지 못해요. 북쪽 마녀가 도로시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자 둥근 자국이 생겼어요. 에메랄드 시로 가는 길에는 노란 벽돌이 깔려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마법사 오즈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럼 안녕. 아가씨, 오즈를 만나서 무사히 캔자스로 돌아가길 바랄게요. 북쪽 마녀와 뭉크킨 사람들은 도로시에게 인사를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도로시는 오즈를 만나 부탁해보기로 했어요. 토토, 이리 와. 빵을 먹고 출발하자. 도로시는 찬장에서 빵을 꺼내 토토와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 샘물을 마시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도로시는 여행하는 동안 먹을 빵을 바구니에 가득 담았어요. 그런 다음 옷을 갈아입고 모자도 썼지요. 도로시는 구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 큰일이네. 구두끈이 떨어졌어. 그러자 토토가 은빛 구두를 물고 왔어요. 아, 이 구두가 있었지? 고마워, 토토. 구두는 도로시의 발에 꼭 맞았어요. 도로시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지요. 노란 벽돌길은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도로시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었어요. 도로시는 길가의 울타리에 걸터 앉아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울타리 너머에는 넓은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었고 옥수수밭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어요. 안녕?
너는 어디서 왔니? 나는 허수아비야. 도로시는 말을 하는 허수아비가 신기해서 다가갔어요. 나 좀 이 장대에서 내려줄래? 하루 종일 여기 매달려 까마귀만 쫓으려니 심심해 죽겠어. 도로시는 두 팔로 허수아비의 몸을 안아 끌어내렸어요. 우와, 이제야 살 것 같다. 정말 고마워. 허수아비는 두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그럼 안녕. 난 에메랄드시로 가야 해. 거긴 왜 가는 거지? 마법사 오즈를 만나서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려고. 오즈가 누군데? 위대한 마법사라고 하던데 넌 모르니? 난 지프로 만들어져서 뇌가 없어. 그러니 모를 수밖에 없지. 나도 마법사 오즈에게 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볼까? 나랑 같이 가서 부탁해보자. 허수아비는 기뻐하면서 도로시와 토토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토토는 허수아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계속 지저댔어요. 토토 그러지 마. 허수아비는 이제 우리 친구야. 나는 물어뜯겨도 걱정 없어. 내 몸뚱이는 지프로 만들어졌거든. 허수아비와 도로시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었어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도로시는 숲속에서 자기로 했어요. 도로시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졸음이 몰려오자 허수아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도로시는 따가운 햇살에 눈이 부셔 잠에서 깼어요. 도로시가 숲속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났을 때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자 양철 나무꾼이 두 팔을 벌린 채 도끼를 들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옆에는 나무가 반쯤 쓰러져 있었고요. 신음소리를 낸 게 너니? 도로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맞아. 나 좀 도와줘. 1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어.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 넌 왜 못 움직이니? 허수아비가 물었어요. 녹이 슬어서 그래. 기름칠을 해주면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저기 내가 살던 오두막에 가면 기름이 있어. 도로시는 오두막으로 달려가 기름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양철 나무꾼의 몸에 골고루 기름칠을 해주었어요. 양철 나무꾼은 곧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요.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 가는 길이니? 에메랄드시에 사는 마법사 오즈에게 소원을 빌러 가는 길이야. 소원이 뭔데? 나는 고향 캔자스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고 허수아비는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싶대. 마법사 오즈는 내 소원도 들어줄까? 네 소원은 뭔데? 허수아비가 물었어요. 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심장을 갖고 싶어. 그럼 우리와 같이 가서 소원을 빌어보자. 이렇게 해서 도로시에게는 또 새로운 친구가 생겼지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숲속으로 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었어요. 숲은 점점 깊어졌어요.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겁에 질린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꼭 안고 걸었지요. 그때였어요. 으르렁. 사자 한 마리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어요. 사자는 도로시 일행을 잡아먹을 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왔어요. 모두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허수아비가 나섰지요. 사자가 앞발로 툭 치자 허수아비는 그만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양철 나무꾼이 나섰지만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공격하자 뒤로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사자는 양철 나무꾼이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토토가 갑자기 지저대며 사자에게 덤볐어요. 그러고는 사자의 콧등을 물어뜯었어요. 그러자 사자가 겁에 질려 말했어요. 엉엉 제발 살려줘. 난 정말 무섭단 말이야. 으르렁. 도로시는 토토를 사자에게서 떼어냈어요. 무서워. 엉엉엉엉. 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강아지가 무섭단 말이야? 어쩌다가 그렇게 겁쟁이가 되었니? 몰라. 엉엉엉.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다른 동물들은 내가 이 숲속에서 힘이 가장 세다고 믿고 있어. 내가 하품만 해도 도망가지. 누군가 내게 덤볐으면 내가 겁쟁이라는 게 들통났을 거야. 아까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덤벼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 응엉엉엉. 동물의 왕인 사자가 겁쟁이라니 말도 안 돼. 허수아비가 혀를 끌끌 찼어요. 엉엉 나도 알아. 하지만 위험이 닥치면 가슴부터 두근거린단 말이야. 사자는 앞발을 들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건 심장이 있다는 증거잖아.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마법사 오즈에게 가서 심장을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야. 양철 나무꾼이 사자를 위로해 주었어요. 난 마법사 오주에게 생각할 수 있는 뇌를 달라고 할 생각이야.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나는 토토와 함께 캔자스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할 거야. 나는 용기를 갖는 게 소원이야. 마법사 우주가 내 부탁도 들어줄까? 겁쟁이 사자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엉엉엉 나도 따라가도 될까? 난 용기가 없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 함께 가자. 도로시는 새 친구가 또 생겨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더구나 이번에는 숲속 동물들이 모두 무서워하는 사자였어요. 알고 보면 겁쟁이였지만 말이에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숲을 헤치며 나아갔어요. 노란 벽돌길은 울창한 숲 사이로 꼬불꼬불 이어졌어요. 얼마쯤 가자 깊은 계곡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계곡을 건널 다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계곡을 건너려면 뛰어넘는 방법밖에 없겠는걸?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그러자 사자가 나서며 말했지요. 무섭긴 하지만 내가 너희를 태우고 뛰어넘어 볼게. 자, 도로시와 토토가 먼저 타.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꼭 안고는 사자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납작 엎드렸지요. 사자는 몸을 잔뜩 움츠렸다가 건너편 계곡으로 훌쩍 뛰었어요. 이야, 성공이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사자는 다시 계곡을 건너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을 태우고는 건너편 계곡을 향해 힘껏 뛰었어요. 계곡을 지나자 노란 벽돌길은 다시 숲으로 이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킁킁. 저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 칼리다의 울음소리야. 겁쟁이 사자가 몸을 떨며 말했어요. 사자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도로시와 친구들도 그 뒤를 따랐어요. 칼리다는 얼굴은 호랑이에 몸은 곰의 모습을 한 사나운 동물이에요. 칼리다가 입을 쫙 벌리고 뒤에서 쫓아왔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힘껏 달렸어요. 하지만 또다시 계곡이 나타났는데 먼저 번 계곡보다 깊고 넓었어요. 이번에는 사자도 뛰어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저 나무를 쓰러뜨려서 외나무 다리를 만들면 어떨까? 허수아비가 계곡 옆에 서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야. 네 머리도 쓸모가 있는걸. 사자가 허수아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양철 나무꾼은 곧 도끼로 나무를 찍어대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반쯤 잘렸을 때 사자가 앞발로 나무를 힘껏 밀었어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러진 나무는 건너편 계곡에 걸쳐졌어요. 이제 칼리다의 으르렁대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려왔어요. 빨리 서둘러야겠어. 허수아비의 말에 도로시가 토토를 안고 먼저 건넜어요. 그 뒤를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사자가 차례로 건넜어요. 사자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건너편에서 도로시와 친구들은 사자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했지요. 바로 그때 사자의 뒤에서
칼리다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리다가 다리를 건너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란 사자는 마구 달렸어요.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저 괴물이 우리를 다 잡아먹을 거야. 다리를 건너온 사자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잠깐! 허수아비는 이렇게 외치더니 양철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칼리다가 다리를 건너기 전에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저놈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 거야. 양철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칼리다는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와, 살았다. 허수아비야, 너는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있나 봐. 양철 나무꾼은 허수아비를 칭찬해 주었어요. 숲을 빠져나온 도로시와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노란 벽돌길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걸었지요. 그런데 그만 넓은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허수아비야,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도로시가 묻자 허수아비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어요. 양철 나무꾼이 나무를 잘라 뗏목을 만들면 되잖아. 양철 나무꾼은 순식간에 뗏목을 만들었어요. 모두 뗏목에 오르자 허수아비가 긴 장대로 뗏목을 밀었어요. 물결이 잔잔해서 금세 건너편 들판에 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강 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물결이 사나워졌어요. 긴 장대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강은 깊었어요. 허수아비는 다시 한번 장대를 강 속으로 힘껏 밀어 넣었어요. 그때 세찬 물결에 뗏목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강바닥의 진흙 속에 박힌 장대를 빼내려던 허수아비는 그만 장대에 매달린 채 혼자 남았어요. 허수아비가 불쌍해. 양철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허수아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도로시도 울음을 터뜨렸지만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뗏목이 강 아래로 떠내려가며 노란 벽돌길과는 점점 멀어졌어요. 어떻게든 뗏목을 강 기슭에 대야 했어요. 이러다가는 노란 벽돌길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몰라.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사자가 강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사자는 열심히 헤엄을 치며 뗏목을 강가로 밀고 갔어요. 양철 나무꾼은 힘껏 노를 저었고 도로시는 손으로 물을 밀어냈어요. 겨우 강기슭에 도착한 도로시와 친구들은 허수아비를 찾아보았어요. 허수아비는 강 한복판에서 장대 끝에 매달린 채 강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두 강기슭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허수아비를 바라보았지요. 깍깍, 너희는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날아가던 황새 한 마리가 도로시와 친구들을 보고 물었어요. 우리는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친구인 허수아비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철 나무꾼이 장대에 매달린 허수아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깍깍, 내가 도와줄게. 잠깐만 기다려. 황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허수아비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더니 허수아비를 부리로 물고 강기슭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깍깍,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럼 안녕. 황새는 날개를 활짝 펴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길을 떠났지요. 강 기슭을 거슬러 올라가자 노란 벽돌길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길을 따라 걷던 도로시와 친구들은 꽃밭으로 들어섰어요. 꽃밭에는 짙은 향기를 내뿜는 자줏빛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지요. 와, 향기가 정말 좋아. 도로시는 눈을 감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향기를 맡을 수 없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리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도로시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토토는 이미 도로시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나도 졸려.
사자도 하품을 했어요. 큰일 났어. 이건 양귀비꽃이 틀림없어. 얼른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 꽃의 향기를 맡으면 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어. 양철 나무꾼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도로시로 옮겨야겠어. 사자야, 너도 잠들기 전에 어서 달아나. 허수아비의 말을 듣고 사자는 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도로시와 토토를 안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꽃밭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였어요. 앞서가던 사자가 양귀비 꽃밭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사자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겠는걸. 도로시와 토토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나서 생각해보자.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와 토토를 강가 풀밭에 뉘었어요. 사자를 어떻게 구하지? 그때 양철 나무꾼은 살쾡이가 들쥐를 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양철 나무꾼은 작고 귀여운 들쥐가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던져 살쾡이를 해치웠어요. 찍찍,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들쥐의 여왕이에요. 수많은 들쥐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들쥐의 여왕을 둘러싸며 말했어요. 여왕님 무사하셨군요. 양철 나무꾼이 날 구해주셨다.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가장 나이 많은 들쥐가 양철 나무꾼에게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우리 친구 사자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찍찍, 사자라고요? 우리를 다 잡아먹을 텐데. 들쥐의 여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알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지요? 양철 나무꾼이 곧 수레를 만들 거예요. 그 수레를 사자의 식후 여기까지 끌고 오면 됩니다. 양철 나무꾼은 나무로 사자를 실을 수레를 만들었어요. 조금 뒤 들판에 사는 들쥐들이 모두 끈을 하나씩 물고 왔어요. 그때 잠에서 막 깨어난 도로시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머나, 웬 들쥐들이 이렇게 많지? 허수아비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수레를 끌고 양귀비 꽃밭으로 갔어요. 잠든 사자를 수레에 싣자 들쥐들이 수레에 끈을 메고 잡아당겼어요. 도로시와 토토도 힘을 보탰지요. 그러자 수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들쥐들은 수레를 강가 옆으로 끌고 왔어요. 여왕님, 제 친구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로시는 들쥐 여왕에게 인사했어요. 찍찍찍, 무슨 일이 있으면 날 찾아요. 언제든 달려와서 도와줄게요. 들쥐 여왕은 이렇게 말한 뒤 들쥐들을 이끌고 풀숲으로 사라졌어요. 한참 만에야 깨어난 사자는 들쥐들이 자기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배를 움켜쥐고 웃었어요. 뭐라고? 그 작은 들쥐들이 나를 구해주었다고? 우하하하. 도로시와 친구들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걷자 길이 점점 넓어졌어요. 길 양쪽으로 초록빛 담장에 초록빛 지붕의 집들이 서 있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커다란 초록빛 성이 나타났어요. 노란 벽돌길은 초록빛 성벽에 있는 성문 앞에서 끝이 났어요. 초록빛 성벽에 박힌 수많은 에메랄드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벽 한쪽에는 수많은 에메랄드가 박힌 커다란 문이 있었어요. 도로시가 문 앞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초록빛 옷을 입고 초록빛 고깔 모자를 쓴 키 작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는 초록빛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나는 에메랄드 시의 문지기예요. 무슨 일로 이곳에 왔나요? 우리는 마법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도로시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법사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일이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내지요. 문지기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허수아비와 친구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시시한 일을 부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뇌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나는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나는 용기를 달라고 할 거예요. 문지기는 초록빛 상자를 열고 초록빛 안경을 꺼냈어요. 에메랄드시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안경을 써야 합니다. 성아는 여기보다 더 눈이 부셔서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문지기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맞는 안경을 골라 씌워줬어요. 드디어 도로시 일행은 오즈가 살고 있는 성에 도착했어요. 성문에는 초록빛 창을 든 병사가 서 있었어요. 어떻게 왔나요? 오즈님을 만나러 왔어요. 소원이 있거든요. 도로시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사는 기다리라고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왔어요. 마법사님이 당신들을 만나시겠답니다. 단 하루에 한 사람씩만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묵게 될 방으로 안내해드리지요. 병사가 초록빛 피리를 불자 초록빛 비단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들어와 작고 아담한 방으로 도로시를 안내했어요. 침대 위에는 초록빛 이불이 놓여 있었고 초록빛 커튼이 드리워진 창가 탁자 위에는 초록빛 항아리에 초록빛 꽃이 꽂혀 있었지요. 그리고 초록빛 옷장에는 초록빛 옷돌이 걸려 있었어요. 편히 쉬세요. 마법사님께서 내일 아침 일찍 아가씨를 만나겠다고 하셨답니다. 소녀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방으로 나갔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도 각자의 방으로 갔어요. 다음날 아침 어젯밤에 그 소녀가 도로시를 데리러 왔어요. 도로시는 옷장에서 가장 예쁜 초록빛 드레스를 꺼내 입고 토토의 목에도 초록빛 리본을 매주었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도로시는 소녀를 따라갔어요. 어느 방문 앞에 이르자 소녀가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종이 울리면 들어가세요. 조금 뒤 종이 울렸어요. 도로시는 살며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